지금 중국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BYD라는 중국 전기차 기업이 한국에서 차를 팔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을 속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은 이미 한국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고 별거 없는 시장이니까 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한국을 침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전기차 우회기지로 만들어 BYD의 중국산 자동차를 메이드 인 코리어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BYD는 한국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 곳곳에서 BYD가 현대 기아보다 낫다라는 글들이 쏟아졌고 중국 전기차를 칭찬하는 댓글과 영상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글을 쓴 계정들은 대부분 최근 생성된 가짜 계정들이었고 이런 조작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결국 BYD는 한국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국차, 너나 타라 라고 외쳤고 현대기아차는 유럽과 미국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지어 BYD조차 유럽 수출용 차량에는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중국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넘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 독일의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로 유럽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BYD. 이 회사는 테슬라를 턱 밑까지 쫓아왔고 이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노리는 거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독일 본사의 상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한국으로 가서 BYD의 시장 전략을 분석해보게. 한국의 현대차는 유럽에서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었고 몇몇 신차들은 평가가 꽤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폭스바겐, 벤츠, BMW 같은 유럽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한국의 상황이 꽤 안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 보고서를 읽으며 BYD의 성장세를 다시 확인했어요. BYD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이미 글로벌 1위다. 유럽에서는 BYD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여 아시아 거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한 독일 엔지니어였습니다. 한국 출장은 처음이세요? 네,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분석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말을 하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중국 전기차요?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요. 왜죠? 저는 의아했어요. 분명 현대, 기아차가 강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만 BYD가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동차는 특히 더 그렇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도 BYD가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쯤이야 얼마 안가 정복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강하다 해도 BYD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었어요. 전기차 택시, 전기차 쉐어링 차량, 충전소 간판이 유럽보다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유럽보다 전기차 인프라가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택시에서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요즘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 많이 보이나요? 그는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 차요? 그거 누가 탑니까? 그렇군요.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요? 그러자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싸도 중국 차는 못 믿죠. 화재 뉴스도 많고 배터리 터진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차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 말을 듣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고서에서는 BYD가 한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처음 만난 한국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고 다시 BYD 관련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BYD는 이미 한국에서 판매 딜러망을 구축하고 렌터카 시장을 공략하며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콩계 사모펀드가 한국의 렌터카 1위 업체 롯데렌탈과 2위 업체 SK렌터카를 인수한 사건은 BYD가 한국을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핵심 전략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자동차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도심으로 나갔어요. 먼저 전기차 충전소부터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서울 시내 곳곳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충전소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결제되고 충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정리되는 시스템.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흔치 않은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도심에는 BYD 같은 중국 전기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테슬라, 심지어 BMW와 벤츠의 전기차도 종종 보였어요.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고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검색해봤습니다. 뭐야? 점유율이 1%도 안 돼?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존재감이 전무한 수준이었어요. 궁금증이 커진 저는 한국 현지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업계에서 꽤 오래 일한 한국 자동차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 출장은 처음이세요? 네, 한국 자동차 시장과 BYD의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BYD가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상해서요. 유럽에서는 BYD가 한국 시장을 쉽게 장악할 거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면 무조건 산다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중요한 제품은 더더욱 그렇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싼 게 다가 아니라 안전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라면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중국산 배터리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업계 관계자는 제게 기사 하나를 찾아 보여줬어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그때 불이 난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됐었죠. 한국 소비자들이 그 사건 이후 중국산 전기차를 더욱 기피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BYD의 한국 진출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BYD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집착하는 거지? 보통 해외 기업이 특정 국가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한국은 그리 큰 시장이 아니에요. 신차 연간 판매량이 170만 대 정도로 중국 2,300만 대나 미국 1,500만 대에 비하면 작은 시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BYD는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진출하겠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 전문가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만난 사람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어요. 그는 BYD의 한국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온 사람이었죠. BYD가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한국을 이용하려는 거죠. 한국을 이용한다고요?
그는 제게 노트북을 열어 하나의 자료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한국이 미국 유럽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죠.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YD가 한국에서 차를 조립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BYD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바로 수출하면 고관세를 맞지만 한국에서 조립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명목으로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BYD가 한국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을 짓고 한국산이라는 명목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면 한국이 중국 전기차의 위장 생산 기지가 되는 셈이었어요. 이쯤 되니 현대기아차가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BYD가 우리는 현대기아보다 훨씬 싸게 팔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상 한국 자동차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한 마케팅 담당자가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BYD가 한국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판매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BYD는 한국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거죠. 그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BYD는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자신감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본질적인 힘이 있는 걸까? BYD가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을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이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네,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FTA를 체결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YD가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어요. 거기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순위가 나와 있었어요. 현대, 기아차 20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 폭스바겐과 경쟁 중이며 테슬라보다 훨씬 많은 내연기관 및 전기차 판매 기록. 유럽과 미국에서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강한 회사였나? 저는 솔직히 현대기아차를 유럽의 폭스바겐, BMW, 벤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브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산업도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BYD조차도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BYD의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도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기아가 존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중국산 저가 배터리에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의 환경 및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과 협력하여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더욱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BYD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 기업들까지 한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이미 BYD보다 강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BYD가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최소한 현대기아보다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해야 할 겁니다. 현대차 마케팅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는 현대차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최신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특히 초고속 충전 기술과 배터리 안정성에서 BYD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쯤 되니 BYD와 현대기아차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BYD는 중국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현대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해왔던 것이었죠. 게다가 저가 전략은 활용하는 BYD와 달리 현대, 기아차는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 중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보고서들은 BYD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가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심지어 BYD가 현대기아차를 압도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많았어요. 보고서 속 내용과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는 것만으로 확신할 수 없었기에 직접 BYD의 차량을 시승해 보기로 했어요. BYD의 한국 진출을 담당하는 한 딜러사를 통해 BYD의 전기차 아토3와 돌핀을 시승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 전이었지만 일부 테스트 차량이 있었고 BYD가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하기 전 내부 평가를 진행 중이었어요. 시승을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점이 조금씩 느껴졌어요. 일반 전기차라면 부드럽게 가속이 되어야 하는데 BYD 아토3는 출렁거렸어요.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감이 없고 가속할 때마다 차체가 휘청거리며 들썩였어요. 한국자동차연구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BYD의 주행 감각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 흡수 장치가 불안정해서 차체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 성능은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동차 설계가 부족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BYD의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였어요. 한국처럼 겨울이 추운 나라에서는 인산철 배터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어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BYD 인산철 배터리 차량의 주행거리는 최대 40%까지 줄어듭니다. 원래 4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면 겨울에는 240km밖에 달리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테슬라나 현대기아의 3원계 배터리는 겨울철에도 주행거리 감소가 10에서 15% 수준인데 BYD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BYD 전기차를 직접 시승해 본 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BYD는 테슬라를 넘어서지도 못했고 현대기아를 따라잡지도 못했다. 주행 감각이 불안정했고 배터리 성능은 한국의 겨울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본적인 차선 유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BYD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이상 한국자동차연구소를 방문해서 현대기아의 최신 기술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현대기아차의 연구소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기밀이 유지되는 곳이라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자동차 업계 분석가로서 사전 협의를 마치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최신 전기차 모델과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를 안내해준 연구소 관계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BYD를 직접 경험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저희 기술을 보면 충격받을 겁니다.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배터리 충전 속도였어요.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도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했어요. 실험 중인 차세대 배터리는 단 10분 만에 완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현대기아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었어요. 테스트 차량이 연구소 내의 자율주행 트랙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차량이 부드럽게 차선을 유지하며 교통 흐름에 맞춰 스스로 속도를 조절했어요. 심지어 도로에 장애물이 나타나자 차가 알아서 방향을 조정하며 피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저는 곧바로 BYD 차량을 시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BYD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본적인 차선 유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수준과 비슷한 단계까지 발전해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한 사람이 제게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해줬어요. 저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최근 몇 주 동안 BYD를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글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BYD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데 한국에서는 너무 과소평가된다. 현대차보다 싸고 품질도 좋다. 국산차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유럽에서는 BYD가 대세다. 한국도 뒤처지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저는 유럽에서 일하는 자동차 전문가로서 이 모든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BYD가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가격 외의 모든 요소에서 테슬라와 현대기아에 뒤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유럽에서 분석했던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기업을 해외에서 띄우기 위해 온라인 여론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산 제품을 해외에서 홍보하기 위해 가짜 리뷰와 댓글을 조직적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기업을 칭찬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를 포섭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경쟁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자동차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들을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BYD를 옹호하는 계정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반복적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 업계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어요. BYD가 여론 조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중국의 이런 전략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효과를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과가 달랐어요. 한국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BYD를 홍보하는 댓글들에 대한 반응이 싸늘했어요. 중국 쓰레기차. 너나 타라. 배터리 터지면 책임질 거야. 한국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도 BYD를 향한 비판적인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리뷰어들은 BYD의 기술력 문제, 배터리 성능 부족, 품질 불량 등을 가감없이 지적했어요. 심지어 한국 소비자들은 이런 리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중국 전기차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온라인에서 아무리 여론 조작을 시도해도 한국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BYD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 출장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BYD가 한국을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BYD는 한국을 전진 기지로 삼아 미국과 유럽을 공략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의 협력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죠. 오히려 현실은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저 역시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강국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중국차가 한국을 장악할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편견을 가진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한국에 실망한 적이 있었고 이후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극복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장이 끝난 뒤 그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라이트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사람들은 보통 저를 알렉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죠. 저는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식품 기업의 구매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신선하고 독특한 식재료를 찾아내는 겁니다. 듣기에는 멋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늘 피곤한 여정입니다. 저희 삶은 항상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흘러왔습니다. 특히 일에서만큼은 효율과 데이터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거나 전통을 존중하는 데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자리 잡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지도를 펴보고 찾아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제게 한국은 늘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 있는, 크기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두 거대 국가에 묻히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아시아 역사 수업도 한국보다는 주로 일본의 제국주의나 중국의 혁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대학교 시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접했던 정보라고는 몇몇 아시아 영화나 일본 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용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업무도 한몫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의 한 업체와 첫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본과 중국만큼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품 품질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그 강점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소통도 다소 서툴렀고, 이는 제가 그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면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 업체로 대체하는 게 더 낫겠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로도 한국 업체의 거래 제한이 몇 번 있었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무시하거나 혐오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냈고 그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뉴스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은 때때로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갈등으로 떠들썩했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며 한국이 아직 세계적인 기준에서 성숙하지 않은 나라라고 단정 짓곤 했습니다. 그들만의 작은 싸움에 불과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발주자일 뿐이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왜 하필 한국이죠? 저는 즉시 상사에게 불만을 제기했어요. 한국에 가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더 큰 시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번 계약은 한국에서 결정됩니다. 그곳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기술력이나 품질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기술력, 품질. 한국에서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낡은 아시아의 한국과 정도였거든요. 그들이 어떤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출장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불만이 가득했어요. 출발 당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스, 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좀 배워와라. 거기 음식은 매운 거 많으니까 조심해. 아니, 이게 뭡니까? 한국이 드라마랑 매운 음식 말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생각보다 한국이 꽤 정돈된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선입견은 여전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고속도로가 정말 잘 뚫려 있더군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말이 들렸고 그들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사실 이런 환영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아침이 밝자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다양한 서양식 메뉴가 즐비한 가운데 한쪽에는 김치와 미역국, 나물 같은 한식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익숙한 서양식 아침 메뉴로 접시를 채울까 잠시 고민했지만 한식 코너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한국에 왔으니 한 번쯤은 이 나라의 전통 음식을 아침으로 먹어봐야겠지. 조금 모험적인 기분으로 접시에 밥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을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입을 먹었을 때 예상외로 깔끔하고 담백한 맛에 놀랐어요. 나물은 감칠맛이 돌았고 김치는 묘하게 중독성 있는 아삭한 맛을 냈습니다. 호텔 직원이 지나가다가 제가 한식을 먹는 걸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조식이 입에 맞으세요? 외국인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깔끔하면서도 건강한 느낌입니다. 조식을 마친 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맵고 강렬하기만 하다는 제 편견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하려는데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뭔가 다른 것 같았는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부드러웠어요. 영국에서는 물이 피부를 뻣뻣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인데 이곳의 물은 달랐습니다. 샤워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을 보며 저는 순간 놀라서 손가락으로 팔을 문질렀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일정이 빽빽했거든요. 현지 식품 공장을 방문해 그들의 생산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것이 이날의 주요 업무였어요. 저는 무심코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를 보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기사님이 오셨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내 소통은 기대도 말아야겠군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님은 당황한 저를 보더니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몇 번의 터치 후 그의 목소리가 영어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스럽고도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기존에 제가 알던 일본이나 중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과 달리 규모는 작았지만 자동화와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시간당 생산량은 기존 방식보다 20% 높습니다.
한국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프로세스는 단순히 기계의 반복 작업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처음엔 그저 급하게 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 정신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제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며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던 젊은 한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수였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을 주었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즉시 상사에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진심입니다. 알렉스 씨도 이번 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현수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런 태도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겠군요. 당신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일정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깊이 박힌 편견이 깨질 리 없잖아요. 그러나 그 첫날, 저는 분명 한국이 조금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뷔페 대신 밖에서 아침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전날 한국식 아침 식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통적인 음식이 참 좋습니다라고 추천했거든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현수가 데려간 곳은 조그마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간단했고 외관은 특별히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았어요. 현수는 웃으며 말했죠. 이곳은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집입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거든요.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표정은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드실 음식은 설렁탕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으로 따뜻하고 속이 편안한 국물을 많이 먹어요. 설렁탕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국물 요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맑고 밋밋한 국물은 취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추천을 무시하기엔 미안해서 그저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곧 커다란 그릇에 담긴 설렁탕이 나왔어요. 맑은 국물 위에 얇게 썰린 고기가 떠 있었고 곁에는 파와 소금, 작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간을 본인이 맞추는 음식이에요. 소금이나 파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직접 간을 맞춘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는 조금씩 소금을 넣고 파를 올린 후 한 입 떠먹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라니? 설렁탕은 맑은 국물임에도 고기에 진한 풍미가 녹아 있었어요. 제가 알던 밋밋한 국물이 아니었어요. 국물 한 숟가락을 더 떠먹으면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현수는 설명했어요. 설렁탕은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듭니다.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끓여야 이런 맛이 나요. 한국 음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멍해졌어요. 10시간이요? 영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오래 끓이고 준비하는 음식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는다는 건 흔하지 않죠. 깍두기도 한번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그 특유의 강한 향에 조금 망설였지만 한 입 먹고 나니 묘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삭한 식감이 기분 좋았어요. 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발효 음식이라 몸에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생소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현수 씨, 한국 음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네요. 단순히 매운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건강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끼를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저는 문득 지난밤 호텔에서 느꼈던 물의 부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정성스럽다. 이것이 한국의 키워드인 걸까요? 그날 일정으로 공장을 다시 방문하면서도 저는 아침에 먹었던 설렁탕의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그 깊은 풍미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인상을 다시 쓰는 것 같았죠. 출장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의 설렁탕과 그 깊은 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바쁜 일정 탓에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현수 없이 제가 직접 현지 시장을 둘러보고 지역 특산물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가공된 재료가 아닌 한국의 신선한 재료를 알아보는 게 제 업무의 일부였거든요. 문제는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모르고 길 찾기에도 그리 능숙하지 않다는 거였죠. 아침 일찍 서울의 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설명해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지도 앱을 보며 목적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출구 번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분명히 3번 출구로 나가라 했는데 왜 여긴 3-1이랑 3-2가 있는 거지? 혼란스러워서 땀이 삐질삐질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엉뚱한 출구로 나왔고 당연히 길을 잃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핸드폰을 쥔 채 허둥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한국어로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저에게 어디 가냐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장 이름을 보여주며 간절히 부탁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시장 방향을 가리키며 쭉 하셨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그저 시장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저를 데려다 주고 싶어 하신 거였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을 텐데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느릿느릿거리며 저를 시장 입구까지 안내해 주셨고 그곳에 도착하자 활짝 웃으며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었던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준 그의 친절이 단순한 안내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시장에서 저는 각종 한국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선한 고춧가루, 고소한 참기름, 달콤한 유자청,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산나물까지. 시장 상인들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는 웃으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영국이요. 그러자 한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손흥민. 잘 알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손흥민. 아주 훌륭한 선수죠. 이들은 저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짓과 표정, 간단한 단어로 재료를 소개해주며 때로는 시식도 권했습니다. 한 상인이 고소한 참기름을 손등에 조금 떨어뜨리며 맛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진한 향과 맛에 놀랐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상인은 기쁜 듯 웃으며 더 큰 병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 특별히 줄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는 결국 참기름 2병을 샀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또다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길, 한국의 시장은 미로처럼 복잡하잖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영어로 말했어요. 혹시 길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죠. 아, 네, 호텔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호텔 위치를 확인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저와 같이 가세요. 그녀는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주변 명소를 설명하며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감사의 뜻으로 작은 기념품이라도 사고 싶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군. 단순히 기술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야.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사람들이네. 다음 날 현수와 함께 서울 외곽의 또 다른 공장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현수 씨, 제가 호텔에서 샤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 물이 정말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영국의 물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물은 연수라고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낮습니다. 덕분에 피부에 자극이 적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져요. 연수라는 단어는 저에게 생소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은 정말 철저합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물 속 불필요한 성분들을 제거하면서도 미네랄은 적절히 유지하죠. 그래서 그냥 수돗물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 물이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 중 하나겠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 피부는 참 고운 편입니다.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연수 덕분에 피부와 머리카락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 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에서는 물이 석회질로 가득 차 있어서 샤워 후에도 항상 건조한 느낌이 남곤 했습니다. 한국의 물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공장에 도착한 후 저는 여전히 물에 대해 신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공장의 담당자에게도 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물이 연수라고 들었는데 공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연수는 식품 가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의 품질이 제품의 맛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정수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전통 찜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알렉스 씨, 출장 다니시느라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한국식 찜질방에서 한번 쉬어보시는 게 어때요? 찜질방.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사우나 정도는 익숙했지만 낯선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몸을 풀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현수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찜질방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색다른 분위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으며 쉬고 있었어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으로 들어섰습니다. 증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각자 고요히 샤워하거나 온탕에 몸을 담근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약간 긴장하며 뜨거운 물이 가득 찬 온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천천히 물속에 넣는 순간 놀라운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온천수도 연수인 건가? 피부에 닿는 물은 단순히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마치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담요 같았습니다. 잠시 온탕에 몸을 담근 후 현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알렉스 씨, 이제 때밀이를 한번 해보시죠. 때밀이. 저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밀이가 뭐죠? 그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목욕탕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마사지받으며 온몸에 무언가를 긁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설마 저걸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때밀이는 한국 목욕 문화의 일부입니다. 피부 각질을 제거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돕죠. 처음엔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한번 받아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서 때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밀이를 맡은 직원은 전문적인 동작으로 제 몸을 물에 적신 후 거친 질감의 수건 같은 걸로 팔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끝나고 나면 시원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에서 무언가 회색빛 알갱이 같은 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때밀이 과정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살짝 따가운 느낌도 들었지만 마치 묵은 짐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샤워를 하며 제 피부를 만져봤을 때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수가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알렉스 씨. 시원하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수 씨, 처음엔 솔직히 이상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내 몸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나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년간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목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몸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제 피부는 부드러웠고 때밀이를 받으면서 느낀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식, 사람들, 심지어 물까지 이 나라의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섬세함과 정성에 감탄하면서도 아직도 제가 본 것이 한국의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의 한 첨단 공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과는 다른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직접 체감할 기회라고 현수가 말했죠. 호텔에서 현수와 만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그는 공장의 시스템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 공장은 식품 가공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결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된 물을 사용해 생산 과정을 효율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재활용된 물이라고요? 그럼 품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한국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물은 정수 과정을 거쳐서 일반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아닌 내부 시스템이 제게 가장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로봇이 재료를 옮기고 제품 포장까지 정밀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전부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공장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제조 기술을 효율화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세심함과 정밀함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제품은 센서를 통해 개별 검수 과정을 거쳤고 작은 결함도 즉시 제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현수가 설명하길 이곳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완전히 정화해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사용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물 부족 문제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노력이 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공장의 수질 분석 과정을 지켜보며 문득 영국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효율을 중시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효율적인 생산을 넘어 환경까지 고려하는 데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 씨,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수출하거나 협력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여러 국가와 협력하며 물 관리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과 환경에 맞게 조화시키느냐에 있죠. 공장을 떠나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현수가 저를 한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한국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이것도 한국의 전통이죠. 유자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그 차를 마시며 저는 공장에서 본 기술과 물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현수 씨,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기술력은 일본만큼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도 믿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은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깊이에서 강한 나라네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것에도 큰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작은 한 잔의 차, 부드러운 물 한 방울,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된 기술 하나에도 그들은 깊은 고민과 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팔을 문지르자 지난 며칠 동안 느껴왔던 부드러운 감촉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의 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이 감각은 이제 제게 한국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따뜻함과 세심함을 경험했고 물 한 방울, 음식 한 접시에 담긴 정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기술과 전통을 조화롭게 연결해 세상의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짐을 챙기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경험들을 그냥 저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스킨케어와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 화장품 몇 가지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근처의 쇼핑센터에 들러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그들은 제게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피부 보습에 좋고 저건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좋아하세요. 결국 저는 아내를 위해 크림과 세럼 몇 가지를 샀습니다. 또한 제 딸을 위해 전통 한지로 만든 노트와 엽서를 골랐습니다. 화려한 문양과 독특한 질감은 분명 그녀의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면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훌륭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연수를 집에서도 느껴보고 싶어서 현수의 조언에 따라 간단한 정수 필터를 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알렉스 씨, 이번 출장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렉스 씨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셨다니 기쁩니다. 다음에 꼭 가족과 함께 오세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여전히 시차 때문에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정수 필터를 설치하며 작은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의 물은 단순한 샤워를 넘어선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날 아내는 새로 산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크림, 정말 흡수가 잘 되네. 피부가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야. 대체 한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딸은 제가 선물한 한지노트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야? 너무 예뻐서 쓰기 아까워. 다음날 회사로 복귀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설고 잘 알지 못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알렉스, 한국에 다녀왔다면서. 근데 왜 거기였어?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나은 선택 아니었을까? 한 동료가 묻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그 자체로 특별한 나라야. 기술,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어. 제가 한국의 연수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야. 샤워를 할 때마다 느꼈는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건조함이 전혀 없더라고. 영국의 물은 석회질로 가득 차 있잖아.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면 정말 놀랄 거야.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습니다. 물이라고? 그런 작은 차이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조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게 결국 큰 변화를 만든 거야. 물이 부드러우니 피부와 머리카락이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 난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 봐. 그날 저녁 회사의 정기회의 자리에서 저는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식품 제조 공정을 통해 배운 점들을 공유하며 그들의 물 관리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죠. 한국의 식품 제조 공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연수를 활용한 품질 관리였습니다. 물 속의 석회질을 제거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설비 유지 비용도 절감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공장도 현재 사용하는 경수를 개선할 경우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일부 동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경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사례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설비의 수명을 늘리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내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 시스템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제품 품질과 회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이런 접근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정수 필터로 물을 마시며 출장 동안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물 한 방울, 음식 한 접시, 심지어 공장에서의 한 가지 공정에도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우리도 함께 가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정말 가고 싶어졌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내가 가이드를 맡겠어. 한국의 부드러운 물과 따뜻한 사람들. 그 모든 걸 직접 보여줄게. 출장이 끝났지만 한국이 제게 남긴 인상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꼭 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현수 씨,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움을 전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